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그 독서 교과서 자습서 있죠. 자습서 챙겼어요. 그래서 우리 자습서 진도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거 아마 교과서에서 맨 앞부터 안 나갔을 텐데. 맨 앞부터 나갔어요? 아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잠깐만. 다음에 교과서 가면. 오케이. 왜냐면 독서 교과서는 부분만 들어갈 거거든. 그리고 아마 저게 들어갈 저거 모의고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챙겨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진도 자체는 우리가 자습서로 나갈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일단은 자습서 드리고 들어가야겠지. 요건 잠깐 스톱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잠깐 한 1, 2주 정도 시간 있을 때 또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그 이야기 끝나고 나면 고3이잖아. 맞죠? 고3이면은 내년 수능 특강이 한 3월 달쯤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딱히 풀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것들 좀 풀면서 독해 연습 같은 거 좀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워. 자, 우리 채권과,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채권과 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그 임대와 임차가 있습니다. 자, 채권이랑 채무가 혹시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용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야. 맞죠?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를 지고 있다. 자, 그러면 채권이랑 채무가 뭔데? 채가 뭔데요?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혹시 국채보상운동 들어본 적 있나요? 국채보상운동이 뭐야? 우리나라가 빚이 있어서 지금 일본에게 이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빚을 우리가 직접 갚자라고 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었죠. 그렇지? 이 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냐면요, 빚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빌린 것 있죠. 이런 것들이 채입니다. 채. 자, 그러면 봅시다. 채권자랑 채무자가 있는데요. 이 채권자 할 때 권은 뭐냐면요, 권리를 뜻합니다. 무는 뭘까요? 의무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빚이라고 하는 건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린 사람이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채권, 이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빌린 사람일까요? 빌려준 사람일까요? 빌려준 사람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돈을 빌려준 걸 뜻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채권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안 되잖아. 증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계약서를. 맞죠? 무슨 어떤 문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 문서로서 증명하는 거거든. 그럼 이 문서를 혹시 돈처럼 쓸 수 있는가?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얘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할 거야. 내가 얘한테 1,000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0원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럴 때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러면 얘 사실 나한테 돈 1,000원 갚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 증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얘한테 돈 받아. 이게 채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채권은 마치 재산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있으면 나한테 내가 뭘 받아야 될 사람? 돈이든 보상이든 뭘 받아야 될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채무자는 뭔데?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채무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채무가 너무 많이 쌓였다, 빚을 너무 많이 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이번 지문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한 6번쯤 넘어가면 나올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임대와 임차가 있습니다. 임대와 임차가 뭐냐? 차가 뭔데? 우리 여러분들 뭐 차용증을 쓴다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차가 뭐냐면요, 무언가를 빌려 쓰는 걸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임차는 무엇을 빌려 쓰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용어에서 임차는 뭐야? 어떤 방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임차는 빌려 쓰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그 공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그러면 이 임차인인 나로서는 임대인에게 뭘 해?
전세를 들어갔다. 전세 보증금을 줬겠지. 맞죠? 월세를 살고 있단 거야.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고 있겠지. 맞죠? 자, 그럼 이 임대인은 뭔데? 그 공간이나 지역 부동산을 어떻게 한 거야?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적당한 이제 대우를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른 그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임대 임차랑 채권 채무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좀 이제 그리기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 잘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국제은행 같은 데 있죠. 국제은행 같은 데서 사실 채권 거래 같은 거 많이 하거든. 실제 돈 거래 말고. 채권 거래 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 온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은행 하나가 폭삭 망해버리는 바람에. 왜냐하면 걔네들이 다 부실 채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빚을 갚은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채권이 다 종이 조각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망해버렸습니다. 어찌됐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막 돌고 돌다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채무도 여기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돈처럼 쓰이는 증권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권. 자, 그래서 만기 액면가가 결정되면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 채무를 이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가져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갚아야 될 때가 오니까 그때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서 만기 1년의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기 1년짜리 이제 액면가가 있어요. 액면가가 뭐냐면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가 그러면 그 대상의 가치의 끝인가? 아니죠. 실제로 사람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엄청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근데 그게 너네들한테 별로 필요 없어. 근데 얘네 액면가는 예를 들어서 3,000원이야. 근데 너네들한테 3,000원에 이걸 살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럼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 물건이 3,000원짜리로 보일까요? 안 보이겠지. 액면가는 3,000원이지만 가치는 여러분들에게서 3,000원이 아니야. 근데 나는 미친듯이 갖고 싶어. 그러면 내한테 있어서 액면가는 3,000원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얘가 한 5,000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액면가는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동일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알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액면가가 1,000원으로 결정됐답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할인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 되면 당연히 1,000원 들어오겠지. 액면가가 1,000원짜리니까. 맞죠? 자,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서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이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채권은요, 지금 당장 내가 현금화할 수 있어? 없어. 만기가 돼야지 내가 현금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채권이라고 칩시다. 만기 되면 1,000원이 들어와. 만기 되면 1,000원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라고 해 봐봐. 그럼 이 1,000원은 내가 언제 쓸 수 있어? 10년 뒤에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10년 뒤에 쓸 수 있다는 건 지금 나한테 얘가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당장 못 쓰는데. 맞지? 그러니까 할인채라고 하는 건 뭐야? 얘가 액면가는 1,000원이야. 근데 걔는 1년 뒤에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가지고 만기가 되기 전에 먼저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할인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게 된대요. 나중에는 같아지게 돼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를 예지하는 사람이야. 미래를 예지하는 사람인데 얘가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1,000원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할인 어떤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900원에 팔아. 900원? 비싼지 잘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가격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적정 가격으로 주고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나는 미래를 알고 있어. 1년 뒤에 우리나라 국산감에서 1,000원의 가치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봐. 난 이 채권을 많이 살 거야, 적게 살 거야? 많이 사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거야. 왜냐면 경기 흐름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다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1년 뒤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가격이 가치가 맞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할인체의 가격은 자, 그래서 할인체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어떻게? 할인체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이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0원인데 그 미래의 금액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미래의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해가지고 지금 가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1,000원이라고 하는 채권을 지금이 딱 생각했더니 900원이 적정한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겠지. 맞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 할인체의 가격은 실제 액면가보다 좀 작지만 같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앞으로 경기 시장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중 금리,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때문입니다. 왜냐면 내가 1,000원, 그 9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대체로 900원 안 돌려받잖아. 이자 쳐서 받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시중 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는 얘 1,000원은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1,100원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00원짜리 채권이 있을 때 얘가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친다면 이 1,000원을 가지고 내가 돈을 딴 데 쓴다고 생각해봐봐.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10%야.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안 들고 있고 이 1,000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1,100원, 100원을 더 벌 수 있는데 이 채권을 사버리면 1년 뒤에 1,000원밖에 안 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중금리만큼을 더 싸게 사야 되는가? 시중금리 1,000원 가만히 갖다 놓으면 1년 동안 내가 100원을 벌어. 그러면은 나는 이거 살 때 어떻게 해야 돼? 100원 더 싸게 사야 되는 거야. 채권 살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될 거야. 왜? 1년 뒤에는 10%의 시중금리에 이자가 붙을 테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1,000원을 통장에 넣어놓기만 하면 100원이 더 쌓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1년 뒤에 1,000원은 1,100원이랑 똑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1,000원을 여기하면은 1년 뒤 10%의 이자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할인체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자,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결국은 시중금리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인체에 붙이는 가격은 대체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어? 시중금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은행에 넣어놨을 때 얻게 되는 그 금리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일줄 많이 안 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할인체, 뭐 액면가 이런 말들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되게 기본 개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야. 자, 그래서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채권이 만기됐어. 만기됐을 때 사실은 내가 뒤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 살 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손해인 거야.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살 땐 잘 몰랐는데 사고 나서 1년 뒤에 채권 만기돼서 봤더니 오, 생각보다 이건 가치가 더 있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의 관계가 곡선이 달라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요거라는 거야. 자, 그럼 요 그림 1번이 바로 뭔데?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애야. 왜 그런데? 만기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뭐가 늘어나? 금리가 붙어. 맞지? 자, 그러면 이 금리가 붙은 것에 대한 가치까지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양의 기울기를 가져요. 자,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림 이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하락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뭐겠어? 사실 뒤에 나오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어떨 때? 갑자기 1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망해버리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야. 그리고 그 10년 만기를 한 번에 완납으로 다 낼 수도 있어요. 맞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기 채권, 그러니까 1년짜리 채권을 올해 1년 사고, 내년에 1년 사고, 내년에 1년 사서 총 10년 동안 살 수도 있어. 그때마다 수익률이 다르겠지. 맞죠? 자, 그러면 장기가 유리하냐 단기가 유리하냐, 그게 이제 여기에서 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한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2년 만기를 사는 방식이 있을 거고 1년 만기를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럴 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당연히 비교하겠지. 맞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단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해봅시다. 2년 만기와 1년 만기를 각각 A와 B라고 쳐봅시다. 맞죠? 자, 그렇게 됐을 때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이제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0,000원에 곱하기 1 플러스 A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A야. 요 1 플러스 A가 바로 뭔데? 금리죠, 금리. 맞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붙어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최종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에 다시 이제 1년 만기 채권에 대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차이가 뭔데? 얘랑 얘 차이가 뭔데? 식에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1년 뒤에 재구매할 때는 요게 붙어요. 왜 그럴까요? 이 B-라고 하는 게 뭔데? B'이라고 하는 게 뭔데? 1년 뒤의 가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년짜리 사고 나서 그 1년 뒤에 산다라고 하는 건 그 1년 뒤의 가격이 사실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미지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1년 뒤의 가격을 더해서 곱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2년 만기랑 1년 만기를 두 번 사는 거랑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를 두 번 사고 싶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얘랑 비교를 한다 치면 2년짜리랑 비교를 한다 치면은 1년 뒤에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가 갑자기 급증해버려. 그래서 너무 비싸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1년 뒤에 비싼 값에 사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씨 2년짜리로 살걸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가격을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당연히 몰리겠지.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격도 알아서 시장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야, 우리 내년부터 경기가 미친 듯이 좋아질 거래. 뭐야? 돈이 많이 풀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가가 올라갈 거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물건들에 붙는 액면가의 이 가격표들이 다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2년 만기 해야지. 내년 되면 물가 오를 건데. 맞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 살 때 어떻게 돼? 이거의 가격이 또 오르게 되겠지. 너무 많은 수요자가 몰리면.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두 방식의 수익이 같아지기는 해요. 근데 하루아침에 1초 만에 같아져? 안 같아지겠지. 그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지기 전에 사서 팔아야지. 맞죠? 자, 그래서 돈 벌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죠. 자, 봅시다. 자,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아까 얘기했죠? 얘는 관측 불가능합니다. 미래야. 맞죠? 자, 그래서 미래의 만기 수익률 가치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얘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자, 그러니까 이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은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사실은 이 위에 글까지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설명은 충분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해 놓은 걸 바탕으로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여기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리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B''에 대한 B''에 대한 이제 이 그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얘는 결국은 A가 B보다 높은 겁니다. 결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맞죠? 반대로, 반대는 당연히 반대겠지, 맞지? 자, 반대로 투자자들이 B''가 B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수익률의 곡선은 당연히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궁금해하면 돼? 어느 쪽이 2년이 더 이득이 되는지, 이게 2년짜리인지 이게 2년짜리인지, 또는 이게 1년짜리인지 이게 1년짜리인지 요것만 판단하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이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반영되는 거며, 이에 따라서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자, 그러니까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민감하게 반응이 된다. 자, 그러면서 예시 나옵니다.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서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장기 채권에서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될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사람들이 돈 소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뭐해? 물가가 비싸지죠. 맞죠? 자, 그래서 경기 호황이 예상될수록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더 좋다?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더 비싼 값에 다시 채권 안 사도 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 B'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뭐야? 이거는 지금 올해 가격, 이거는 내년 가격이야. 내년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있다?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가격이 더 클 경우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는 몇 년짜리를 해야 된다? 2년짜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대요.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이거 사실 반대니까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될 거고요.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들을 좀 잘 이제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설명해 준 거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연금. 이거 문제가 좀 까다롭더라.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 자, 그래서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뭔데?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매월 월급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매월 월급을 받는 것에 일부 얼마를 떼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연금공단에다가 넣어놓죠. 그러면 이 연금공단이 내가 나중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 한 60대, 70대가 되어서. 그럼 그때 뭐야? 일정한 금액씩 나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냈으니까 과거에. 자, 요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금의 종류랑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종류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수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 알아요?
자,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젊을 때랑 늙을 때랑 소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연금이 없어. 내가 70대가 돼서 돈을 버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럼 소비할까요? 소비 엄청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럼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 들고 있고 소비를 안 해. 사실 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돈을 안 쓸수록 어떻게 되는데? 돈은 안 돌아요. 맞지?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소비해야 되는데 돈을 소비하려면 안정적으로 뭐가 필요해? 재원이 필요하죠. 나한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야지 내가 돈을 쓰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소비를 평준화하는 겁니다. 늙어서도 소비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하던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생애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소득 배분이라고 하는 건 젊을 때와 늙을 때를 배분한다 이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면은 이제 급여 명세서에 다 떠 있습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뜯어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급률이라고 하는 건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래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10년일 때는 내가 냈던 돈의 얼마만큼밖에 못 받아? 반밖에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냈던 돈 전부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한대요. 그래서 최대 100%야. 내가 냈던 돈 그대로 다 받으려면 얼마 가입해 있어야 돼? 계산됩니까? 20년 맞죠? 총 몇 년 가입해 있어야 돼? 30년 가입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30년 동안 노예 생활해야 돼요. 알겠죠? 기본입니다.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노예 생활을 좀 해야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요, 그 밀리면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리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0년치의 돈만 내면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끊어서 내는 게 기본이죠. 자, 그래서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서 연금액을 책정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가가 30년 뒤에 올라. 그러면 그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직전에 우리는 지금 최근 30년 동안 경제가 급발전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내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때 5만원이랑 지금 5만원은 가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고려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건 돈 많은 사람이 냈던 것과 돈을 적은 사람들이 냈던 것을 비교해가지고 일정하게 평균을 나눠서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대요. 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이래요. 평균 소득이 이 가입자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자 봅시다.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을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평균 소득액이 가입자 B는 50이었어. 그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40으로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평균 소득액이 10이었던 사람은 20을 받잖아. 지금 이 사람은 평생에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연금으로서 얻게 되는 어떤 수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결론은 이 국민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더해집니다. 자,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또 유족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또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적연금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이게 그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을 또 가입해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하는 지원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분명히 소득은 줄어들 테니까 어떻게 소득을 보충해주는 용도로서 미리 연금을 드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연금 제도인 연금저축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통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들어, 예금을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적금 드는 이유가 뭔데? 내가 돈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뭐 금리가 싸긴 하지만 어찌됐건 내가 적금을 들어서 총 3천만 원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냈어.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을 때 3천만 원만 돌려받습니까? 아닙니다.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 내가 여기 적금 들어놓은 만큼의 이자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자 받을 때 뭐 대인인지 압니까? 세금 대인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좀 적게 떼이는 거야. 적금보다. 알겠죠? 또한 근로자에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해준대요. 자, 하지만 만 55세 이전의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답니다.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환해야 됩니다. 국가에. 자,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받아보면 이건 꼼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시 세금 토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사적연금제도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맞죠?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던 사람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월급으로서 받게 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기록에 남아. 맞지? 그럼 걔네는 다 월급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내가 세금 안 내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알아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받을 때 이미 다 떼어서 받아요. 너덜너덜한 상태로 돈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연금을 따로 가입을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서 받을 연금이 없잖아. 그치? 그럴 때 보장해주는 게 바로 뭐야? 기초연금 제도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초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였죠. 사회수당형, 그다음 두 번째는 최저소득보장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저보장연금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건이 갖춰졌어. 뭐 65세 이상이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부동산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다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이 실제 소득이 얼마,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다 평등하게 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야? 우리 사회수당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엇은 제거할 수 있어? 사회수당형은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니까. 맞죠?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민생지원금 몇 번 받지 않았나요? 안 받았나? 받았나?
맞죠? 그게 뭐야? 사회수당형이지. 그냥 가난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다. 물론 그 금액의 차이는 있어요. 금액의 차이는 있어서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였나? 거기에서 이제 이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주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이재용한테 준다는 얘기야. 맞잖아. 자, 그게 바로 뭔데? 사회수당형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표적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줬는데 표적화가 안 됩니다. 맞죠? 표적화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낮죠.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최저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합니다. 평가. 그러고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죠. 이게 주로 요거는 언제 때 여러분들 많이 느낄 수 있냐면 나중에 대학 가면 느낄 겁니다.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국가장학금 있죠.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소득을 1분위에서 9분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막 그 이제 쫙 하는데 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모님 재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 차를 뭐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 뭐 가지고 있는지,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국가장학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준 장학금의 이 액수가요 엄청 상세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우리 아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최저소득 보장형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소득 및 자산을 아주 면밀히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은 소득 인정액이 이제 최저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 이제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야. 자, 그래서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서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재정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은 이걸 다 조사해야 돼. 꼼꼼하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 행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사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근로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이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기준이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최저소득 보장형은 사실 그 다른 경제지원에서 좀 자주 나오는 제도거든. 자, 잘 보면 얘네가 특징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기준으로 딱 했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120만 원보다 못 버는 사람들은 딱 얼마만큼 맞춰주는 거야? 120만큼 맞춰주는 거야. 110만 원 버는 사람도, 100만 원 버는 사람도, 80만 원 버는 사람도 다 뭐에 맞춰주는 거야? 120에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월급을 119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더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80만 원치만 일하고 싶을까요? 이만큼만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 30만 원치 일 더하면 한 달에 한 3일 4일 더 놀 수 있는데 그럼 뭐 해? 어차피 119만 원보다 80만 원보다 120만 원 맞춰줄 거 아니야. 맞죠? 물론 이 돈 가지고 생활하려면 너무 적고 부족하긴 하겠지. 그런데 요 사이에서 생각해보면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합니까? 근로의욕 저해가 발생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최저보장연금형. 이거 좀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일단 수령연금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이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 연금만 조사해서요.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만 연금을 기준으로 그 차익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연금의 선을 정해놔. 예를 들어서 연금은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누구는 연금 20만 원 받고 누구는 연금 50만 원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맞춰주는 거야? 80만 원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차피 해주는 거니까 기초보장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겠어? 이제 젊은 시절에 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가입된 뭐 기간수가 적거나 뭐 냈던 돈 양이 작거나 이럴 때 이제 그만큼 받겠지. 이 사람은 과거에 이제 냈던 연금의 수가 많아서 이 정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라에서 받는 연금 지원액은 한 30만 원 정도라면 이 사람은 한 60만 원 받겠지. 80까지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그 수령액의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까요? 행정 비용이 줄어들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수급 대상자가 많아.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고 칩시다. 맞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해서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연금 제도를 아직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연금 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야. 연금 수령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맞죠? 그러면 이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국민 이 연금을 가지고 있는 이 뭐 연금 회사든 뭐 이렇게 보험 회사든 국민연금이든 재산이 없어서 연금을 못 내주는 거야,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제도 쓸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사회가 충분히 성숙해야 돼.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한 지 시간이 좀 꽤 오래되고 가입자 수도 많고 이럴 때 시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은 연금회사가요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잠깐만 그 배경 지식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그 여러분들 혹시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막 논란 있고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여러분들 이제 고3 되면 이런 거 경제와 관련된 건 좀 관심 좀 가져야 되는데 뭐 하지마. 안 가져서 좋은 게 뭐가 있겠냐마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논란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갈수록 그 저기 뭐냐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잖아.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아주 적은 숫자의 노동자, 젊은이들이 많은 숫자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거든. 맞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불균형 때문에 나중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냈던 연금을 나중에 늙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 돈 다 털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가입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나중에 믿을 수 없어. 나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의무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안 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내가 이 여기에 직원이라는 걸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일을 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의 잘못도 큽니다. 재밌는데요. 국민연금에 어떤 사람들이 취직하는지 압니까? 이 뭐 행정고시라든지 뭐 이런 진짜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봉도 되게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돈을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쪼개가지고 다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받았던 돈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돈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데 그 숫자의 가치는 떨어지잖아. 그 나중에 60년 뒤에 이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그때 냈던 돈의 가치랑 지금의 가치가 너무 다르단 말이야. 맞죠? 그러려면 이 돈의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이 인플레이션 되는 만큼, 세상의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숫자도 불려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제 전문가,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마이너스의 손인지 투자를 할 때마다 마이너스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5천 먹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큰 돈을 가지고 굴리는데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버냐?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연금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오고 이 충분히 들어온 연금 자금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이 연금 내에서 이 돈들을 불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 자, 그래서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까지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또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 사실은 돈도 많이 못 벌고 가난했지만 열심히 연금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야? 애초에 돈이 많아서 그냥 연금을 엄청 많이 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애초에 돈이 많아서 연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것도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봅시다. 마찬가지겠죠. 그냥 내가 젊을 때 돈이 많아가지고 굳이 연금 많이 안 들었어. 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돈도 많아. 근데 연금 수령액이 낮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만큼 뭐야? 나 60만 원 필요도 없는데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연금 소득은 많아. 연금을 통해서 받는 돈은 많은데 실제 소득이 적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연금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젊은 시절에 연금 투자 많이 해가지고 그냥 연금을 지금 많이 받는 건데 연금을 이제 이 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이유로 좀 작게 받게 될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연금 소득은 적어. 그런데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엄청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급 대상자가 돼서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걸 받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이제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서 취약계층은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젊었을 때 연금을 많이 안 낼수록 유리하네? 그럼 연금 안 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연금에서 무너지지. 맞죠? 국민연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방식들이 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서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몇 번째 거 한다고? 두 번째 거 한다고? 최저소득 보장. 맞죠? 최저소득 뭐뭐식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 최저소득 보장률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에 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당연한 거. 자, 그러니까 감안한 점에서 또 뭐에도 가까워요?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일 때 더 크다. 당연한 이야기. 맞죠? 자, 그래서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거의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연금은 엔간한 직장인들 월급만큼 받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토막 나가지고 그만큼 많이 못 받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적연금 제도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세금 감면해줘?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번 문제 봅시다.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게 뭔가 그 가 문장, 그러니까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요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딱 표시돼요. 이게 기역, 니은이랑 가나다 다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역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을 엔간하면 비교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로 이렇게 딱 밑줄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대체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문장의 의미가 뭐야? 를 물어보는 거랑 거의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안 읽혀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또는 이유를 추론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뭔데?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고소득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 가입자가 납입 금액에 비해서 더 큰 비율의 연금을 수령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부가 재분배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고 나서 적절한 거 물어볼 때가 난이도가 좀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좀 배워줘야 된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시간이 자, 요거 보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원래는 뭔데? 사회수당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는 형태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A국은 2023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자,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익을 보충해 준답니다. 이거 우리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뭐였습니까?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최저연금 보장이었나 아마 그럴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의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였답니다. A국이 제도를 수정한 것은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여서,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해야지만 저거 시행할 수 있다고. 맞죠? 자, 소요 예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이건 당연한 거. 자, 그러면 A국에 사는 노인 갑은 과거의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연금 제도를 통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답니다. 제도가 바뀐 2023년부터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대요. 아무래도 사회수당형보다 얘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회수당형은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 줘요. 맞죠? 자, 그래서 더 많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변했으니까. 자, 한편 기초연금 수령자가 너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넘어갔더니 여기 거의 그냥 모두 65세 노인 그냥 다 줬는데,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최저 수치를 넘어가는 사람은 따로 안 주니까 기초연금을.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숫자가 너무 줄었다라는 비판으로 인해서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높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래 한 80만 원이었어. 그래서 80만 원 선으로 커트라인을 끊었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연금을 이미 8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야.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걸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지금 기준 금액을 높였대요. 자, 잘 보세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 상황.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데? 얘가 지금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80을이라고 이제 설정한다면, 얘보다 작게 받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받겠지. 맞죠? 그러면 2025년부터 기준금액을 높이는 순간 이 사람은 2025년부터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돼? 많이 받게 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원래 받고 있었는데 얘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지만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였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부분들이 좀 충분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A국에 사는 갑은 2023년보다 2025년에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겠군.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받고 있었다며. 그치? 만약에 안 받고 있었어. 안 받고 있었으면 다음에 올랐을 때도 얘가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미 받고 있다는 건 얘보다 작게 받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원래 받던 연금도. 맞죠? 그러니까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었어. 그러면 기준을 높였으니까 또 더 많이 받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오케이. 자, 넘어가고 자,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요거 168페이지 과학기술지문, 요거 과학기술지문은 첫 번째 지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독서 교과서에 식물이나 아니면 막 어떤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지문들을 꼭 그 출판사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살펴봅시다.